예, 안녕하세요. 자,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 1회차에 대한 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지문들을 설명하면은 거의 하루를 하더라도 이걸 부족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해설지에 해설은 상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옳은 지문은 생략하고 좀 틀린 지문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하는 식으로 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그런 지문들은 해설지를 보시면은 조문이라든지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회차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32조의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입니다. 자, 리을이 왜 틀렸을까요? 항상 이제 32조는 적정임금제는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자, 디귿은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것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나오는데, 시행령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원래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와 함께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들도 연인원 선정할 때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파견 근로자 제외합니다. 나의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제외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합장에서는 총칙은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법령 유지 등 예시 요것만 적용하지 않고 총칙에 대한 것들은 다 적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이런 식의 것들도 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가지 큰 제한이 있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한 예고,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한 금지 기간. 자, 그 중에서 예고 문제와 해고 금지 기간은 이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해고의 서면 통지,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이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근로감독관이 묵과를 해줘요. 고의로 묵과하게 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벌칙 조항이 몇 년 이하의 징역, 몇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았던 구조하고는 벌칙형이, 벌금형이 좀 다른 거죠. 이게 벌금형이 아니고, 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자격정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자,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밀을 이제 누설하지 말아야 될 신뢰관계상의 그런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사에 반해가지고 돈은 줍니다. 임금은. 하지만 근로제공을 거부를 해요. 받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설사 계약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채무불이행이 아닐 수도 있을지라도 이건 불법행위는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법에 따른 정치적인 손배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배려 의무도 계약상 의무고요. 그 다음에 경업금지 약정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헌법상의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자유로운 경쟁을 이제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경쟁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봐서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까요? 시용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계약을 할 때 이게 시용기간인지의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명시하면 이게 시용근로자인 건데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정직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계를 구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계를 구 뭐라고 했죠? 해고입니다.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모든 조항을 적용해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적으로 거부 사유를 통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용기간 만료로 이제 해고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B고요. 그 다음에 본채용 거절하는 것도 해고죠. 해고다 보니까 이게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서는 해고에 대한 것들을 넓게 인정해 줍니다.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해고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해고다 보니까 해고 금지기간 적용합니다. 부상 때문에 유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금지기간도 적용을 하는 구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B, 그 다음에 이제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고 옛날에 사법시험 형태의 유형입니다. 워낙 이제 80분 안에 80문제 풀어야 되는데 노동법이 약간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법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법과의 시간 문제 때문에. 근데 80문제가 노동법이 자기들만의 80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혹은 이런 식의 변형된 문제들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하시라고 한번 이런 식의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6번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것들은 한 문제 속에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걸 참조하시라고 한번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유형들을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할 때 만약에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과거에는 이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판례 법리가 파기되고 이 판례 법리를 집단적 동의권에 대한 남용의 법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알고 있냐? 그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동의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불이익할 때는. 하지만 동의받을 때도, 이게, 신의 성취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자, 이 내용들은 적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가 남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안이 있어요. 자, 체계안인 경우에는 당장 바뀌는 그 집단도 불리한 거지만 당장은 불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불리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집단도 불리한 집단으로 봐서 전체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틀렸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대가관계와 연계성. 만약에 이 근로조건이 대가관계와 연계성이 있다 그러면은 종합고려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조건은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데 동의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대가관계가 연계성이 없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근로조건인 겁니다. 다른 근로조건이다 보니까 이 근로조건은 동의받지 않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되고 만약 이 근로조건이 동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은 그 변경은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이 핵심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느냐예요.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종합고려입니다. 자, 이것도 틀린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디귿에 대한 이런 판례만 하더라도 아주 상세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구조니까 이 판례를 뭐 10분 동안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시고서 해설지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리얼은 아까 제가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냐. 원칙적으로 동의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동의권을 남용을 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 직급직 변경을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동의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판례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오겠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균임금의 분모에 들어갈 기간 총 일수는 역상이죠. 이 달역상 일수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한 날짜가 아니고 역상 일수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최소 89일에서 최대 90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만약에 더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런 법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따로 노무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위법하게 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불리하지 않으니까 제외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5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에요. 5번은 자, 사유 발생일이 이미 채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금 지급 날짜에 이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안 준 거예요. 안 줬으니까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빼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나한테 넘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묶은 것은 자, 이게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을 연결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니은은 이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이죠. 그때 일정의 임금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단지 뭐에 따라서요? 근로시간에 따라서. 생산고가 아니고, 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의 임금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습니다. 도급인이 제때 도급금을 안 주는 바람에 수급인이 이게 최저임금을 못 줬다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연대 책임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근로관리관이 여기에 대한 시정을 지시합니다. 그럼 따라야 돼요. 이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좀 구조가 달라요. 자,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뒤끝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여러 개 도급을 한 경우라든지, 그냥 한 번 도급을 한 경우라든지,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상위 수급은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하수급인이 있고, 그 위에 직상수급인이 있고, 또 그 위에 상위 수급인이 있고, 라고 했을 경우에 다 도급 금액을 제때 못 주는 바람에 임금을 못 준 거다. 이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라든지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그 다음에 뒤끝 리얼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역시 9번도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제 퇴직이나 사망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청산을 해야 되고 15일째부터는 임금이나 일시적인 퇴직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연의자가 붙게 됩니다. 자, 그 경우에 14일의 금품 청산 기간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14일이 지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인데 이게 14일 기간은 민사적인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적인 그냥 요건일 뿐이지 소멸시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구조. 옳지 않은 것이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뭐 각종의 임금, 무상금, 일체금품 다 14일 안에 지급해야 되고요. 합의하게 되면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제는 특별한 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14일 초과하는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특별 지원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법상의 예의가 있죠. 뭐 이제 채무자 회생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우에는 특별 지원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런 예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을 볼까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0번은 뭔가 하면은 재량 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로자가 어떤 재량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이 업무에 해당해야 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자, 그 업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1번은 아닙니다. 조판 업무는 아니에요. 자, 뭐, 신문의 기사의 취재 편성은 가능하지만 조판 업무는 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업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 업무가 이게 안 되면은 이런 재량 간주 근로 시간제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내용은 이제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이게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탄력근로시간 제도는 단위기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주 이내, 또 한 가지가 3개월 이내, 또 한 가지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탄력시간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원래 3개월 이내 탄력 시간 제도는 단위 기간과 단위 기간의 이제 단위 기간의 근로일 하고요. 근로일별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너무 이게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서면 합의하는 내용에는 단위 기간에 주별 근로 시간을 합의하는 겁니다. 예. 자, 3개월 이내의 기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고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운데, 주도록 부여를 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제 임금순이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노동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이런 장을 두고 있죠.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분이 퇴직을 빨리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가지고 40시간을 초과해서 이제 나온 게 있으면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내용은 바뀐 지가 좀 되긴 했지만 그나마 최근 바뀐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구조고요. 자,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최근 판례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자,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연장근로의 시간 한도가 한 주에 12시간이고, 만약에 한 주에 12시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이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이제 분화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월요일이 있어요. 월요일 날 8시간, 화요일 날 8시간, 만약에 목요일 날 8시간을 근로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근로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월화, 목에 7시간씩 근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연장근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7, 3, 21 민사적으로는 21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형사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한 주에 12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 하거든요. 그때 12로 보는 것은 하루를 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게 되면 20일이 되겠죠. 따라서 12를 초과한 겁니다. 그럼 형사처벌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주로 본 겁니다. 이걸 한 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5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40 더하기 12, 52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오버하게 되면은 이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 이게 35시간 근로하신 거죠. 따라서 52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한 주에 12시간이 한도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 처벌하는 구조인데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12를 초과했는지 이것만 고려해서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판례니까 그 판례, 최신 판례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례는 특례 연장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게 되면은 이제 12시간 오버하시더라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문제인 거죠. 자, 원래는 합의해야 되는데 미리 근로계약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게 되면은 임금을 원래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을 휴가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보상휴가제예요. 자, 그리고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이제 상당히 기출이 많이 된 지문들이고, 자, 5분만 최근 판례에 대한 지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영업양도. 사실은 영업양도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주로 2차 문제인데, 뭐 40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1차도 뭐 가능성이 좀 있죠. 한 5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이제 뭐 40문제 하에서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4번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원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이미 영업양도 하기 전에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게 양도인이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양도가 된 겁니다. 이때는 승계되는 거죠. 즉 해고를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미 해고는 된 거고 판결도 확정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이 근로자는 이제 양도되는 것을, 이제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 전부를 양도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일부 양도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판례 시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사표 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나는 승계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퇴직금 지급받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단 양도가 되면은 지역규칙을 그대로 따앉습니다. 즉, 이제 양도회사의 지역규칙과 양수회사의 지역규칙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쨌든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양도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14번 전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이게 3번이죠. 3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뭔가 하면은, 원래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대해서는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처벌이 없습니다. 단지 이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을 경우에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23조 1항 그 위반 그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1번, 2번하고 요거는 다 판례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낸 겁니다. 자, 전직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 위반이다, 혹은 권리남용이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한다, 그거고요. 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이게 권리남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현저히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그러면 권리남용이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원 배치에 대한 변경 필요성, 또 한 가지가 인원 선택의 합리성. 이걸 가지고서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볼까요?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도 그 사용자 인사권의 범위이다 보니까 너무 다른 너무 근로자한테 가혹하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정당하지 않은 거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직위해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과거에 대한 벌이죠. 하지만 직위해제는 장래행위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따라서 징계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직위해제 정당성을 판단할 때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위해제에 대한 절차를 위반했는지, 요걸 가지고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그냥 전직에 대한 판례 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요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요걸 가지고 판단한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뭔가 하면은 직위해제한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위해제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한 거죠. 그러면 직위해제한 다음에 징계를 하다 보니까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래를 향해서요. 소급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당한 날부터 징계하기까지의 이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유로 직위해제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5번은 대기 발령이라는 것이 잠정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동안 해야 하는 거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안 돼요. 따라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 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해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번은 해고에 대한 중요한 판례 나왔죠. 해고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만 해고의 의사 표시인 거냐? 그렇지 않고, 묵시적으로 해고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나오지 마 했는데 그냥 안 나왔다. 이게 자기가 사직한 거냐, 해고한 거냐,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묵시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도 해고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게 되면 그 징계 의견은 무효가 됩니다. 정도수는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돼요. 자격이 없는 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 징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협과 지역규칙에 대한 또 중요한 판례죠. 지역규칙에서는 단협에 없는 징계 사유를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요 단협에 나와 있는 사유를 빼고서는 징계할 수 없어. 이런 걸 두고 있다든지, 혹은 상호 조촉이 되고 있다든지, 단협과 지역규칙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를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판례죠. 자, 4번입니다.
서면 통지할 때 명칭은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고 통지서인지, 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인지, 뭐 어쨌든 뭐 징계 통지서인지 이런 서면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해고 사유가 뭔지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할세 출명령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반서문을 요구한다. 이때는 헌법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업무상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답은 아까 봤던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 2번입니다. 2번은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징계 절차는 소명기를 주는 겁니다. 소명기회를 통보를 해주고 소명기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통보를 해주고 소명기를 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변명기를 부여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적규칙에는 징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를 재심 단계에 수정하는 것은 재심의 그런 기회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이고요. 사생활상의 병행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생활상의 병행이 사발동과 관련되어 있다 직접. 그 다음에 기업의 이 사회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 징계 사유 중에 일부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해고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은 뭔가 하면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이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근무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평가가, 상당히 떨어져야 되고요. 평가 공정해야 되고, 평가가 너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지위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돼야지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2차에서도 한번 기출이 됐던 판례였죠. 그래서 4번은 이런 상대적인 낮은 경우, 이 경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번, 2번 다 판례의 사유죠. 자, 2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 통지할 때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축약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래 해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해고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3번은 해고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할 때요. 원래 원직 복직 플러스 소급임금 지급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아요. 이때는 원직 복직을 원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임금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치 않으면요.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런 금품 보상 명령이 가능한 구조가 일종의 금품 지급 명령이죠. 자, 이게 가능한 구조예요. 자, 따라서 사용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30일 전까지 미리 이 문서로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이게 2년까지 가능하죠. 2회까지.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최대 해고인 경우에는 1억 2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이제 아무리 부당해고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제 신청의 이익을 받아줍니다. 자, 하지만 정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명령이. 확정된 걸 따르지 않게 되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성년자라든지 이제 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대리할 수 없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맞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도덕상 목록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고 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시행령에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게 되면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셔야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정규직일 수 있겠죠, 그죠? 이 경우에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디귿도 미성년자에 불리하고 인정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친권자 혹여는 또는 노동부 장관이에요.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불리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디귿도 틀렸죠?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그러니까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시간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자, 소정근로시간을요.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12주 이내, 그 다음에 36주 이후를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기간은 근로시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축이 아니고요. 그거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옳죠, 그죠? 12주, 36주 이후에 그때는 하루에 2시간까지 가능해요. 6시간까지. 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허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 될 때까지 단축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3번은 요거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죠. 그냥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루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만 바꾸는 겁니다. 이제 3번은 좀 오해를 한 거죠. 예, 틀렸고요. 자,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더라도 요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이걸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바꿔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기숙사에 대한 것들은 잘 문제가 안 나옵니다. 뭐 지문에 한두 개 나올 수 있는데, 40문제 되다 보니까 이것들도 이제 안 나온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틀린 지문이죠. 5번은 심실 하나에 너무 많은 분이 근로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수명권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8명이 합니다. 심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자, 임원 선거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이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라. 이 내용을 두고 있어요. 자, 기타 이제 우리 법조항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올해의 시험에서 해 나올지는 정확하게 짐작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개별법이 10가지가 있고 부서법령들이 근로기준법이 1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그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13문제, 기타 법률들이 12문제 나왔거든요. 거의 50대 50의 구조입니다. 조금 이제 이걸 양보를 하더라도 6대 4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즉, 이제 근로기준법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25문제, 좀 적게 나온다 20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개별 법령들은 많이 나오면 20문제, 적게 나오면 15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 법률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작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문제 정도, 22문제 정도가 근로기준법, 나머지 18문제, 19문제 정도가 개별 법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약간 근로기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한 25문제, 아무리 많더라도 15문제는 최소한 개별 법률에서 나올 겁니다. 그걸 참조해가지고 제가 18문제 정도를 이제 개별 법률에서 냈고요. 기간제법 3문제, 그 다음에 남녀건성법 3문제를 냈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도 기간제법이 2문제, 남녀건성법이 2문제 나왔거든요. 올해는 1문제 늘렸고요. 나머지 법들도 일반 2문제를 낸 법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올해의 시험 경향을 예상해서 낸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이죠. 차별적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간제 노조에 대해서. 자, 기간제 노조도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튿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차별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별적 소유에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받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1차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기간도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본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그 다음에 14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옳은 것 말고 못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게 이제 니은과 뒤끝이에요. 자, 니은 뒤끝은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책이라는 게 의무가 아니고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간주해 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뒤끝은 이제 단시간노자들은 소정근로 기준에서 12까지 초과 근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를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어요. 12까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 시간 초과해서. 나머지는 이제 맞아요. 2년까지 기간제로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55세 이상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능해요. 정답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차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별소는 비교가 중요하죠. 기간제로자는 무계약 근로자,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노자는요, 같은 동종 유사물을 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하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교 대상으로 동종 유사물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자, 명시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이제 시행명령이 확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노동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차별초는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내 차별적인 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초에 대해서 지정명을 내게 되는데 이때 배상의 문제는 원래는 실손액 배상의 원칙이죠. 하지만 이게 고의성이 있다, 차별에.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3배수까지 그런 아주 약한 형태지만 징벌적인 손배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이제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할 때 그러면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간제로 고용할 수도 있냐?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요. 원칙은 무기계약으로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예외 조항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요 직접 고용 의무 조항은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청구권의 조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2번은 맞고요. 3번은 판결이 되게 되면 고용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판결되기 전까지는요. 그때는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게 우리 판례 내용이죠. 자, 고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원래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구조겠네요. 27번 파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파견은 상시 파견도 있지만 임시 파견도 있습니다. 임시 파견의 대표적인 경우에 출산, 질병, 부상 때문에 결혼, 생긴 케이스,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케이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임시 파견할 때는 만약에 과반수가 된 노조가 있다 할 때는 노동조합에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아니에요. 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고요. 2번도 임시 파견은 임시 파견을 제외하면 상시 파견이죠. 상시 파견은 1회 이제 1년 이내 해야 되고요. 연장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최대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상시 파견은 최대 기간이 2년까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만약에 파업 중인 사업장에 파견을 보내게 되면 이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게 형사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법에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사업주는 엄밀하게 그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이것도 틀렸죠. 죄송합니다. 이때는 이제 교육 의무죠. 죄송합니다. 이게 정기 건강 진단은 이제 파견 사업주인데 이제 보건에 대한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28번입니다. 산안법. 산안법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내지 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노동법 노무사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왔고요. 작년도에도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보시게 되면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중대재해가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중대재해니까요.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중대재해에 대한 설명, 이제 그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 그 다음에 상교류 이상 이제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케이스, 그거 얘기한 거고요. 자, 2번은 뭔가 하면은 이게 유해위험 작업입니다. 이제 고기압 하이스 근로한 분이죠. 주로 잠수, 잠암이에요. 이런 분들은 법정 근로 시간이 6시간, 한 주에 3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이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작업 중지 내용입니다. 원래 작업 중지를 했을 경우에 중대재해 발생 때문에 그때는 중재를 해야지 않은데요. 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재를 해제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원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성하고 변경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안전보건위원회 동수로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업장 경우에는 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급이 취업규칙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단협보다 아래에 있죠. 즉 반하는 부분은 단협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남녀교원 병법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2문제, 많으면 3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희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밀 엄수무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행정 요청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밀을 알릴 수도 있는 거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겁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1번은 차별해서 안 되는데 이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할 때는 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니까 차별로 안 보겠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고요. 자, 이 가지 맞추게 되면은 같은 업무라든지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이제, 요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 근로자 고충을, 해소를 요청을 해요. 이 고객이 성희롱한다,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행위자의 성적인 동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느꼈을 감정.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가 있죠. 하나가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 또 한 가지가 휴가, 세 번째가 가족 돌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요. 그때 이제 31번 문제 그 정답은 2번입니다. 가족 돌봄이 휴가를 주는데요. 휴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때 주게 되면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협의해서 그 시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허용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짧거든요. 하루 단위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협의해서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 돌봄에 대한 이제 휴가, 요거는 허용을 하는 게 해야 되고 의무고요. 그 다음에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납니다. 그리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이 좀 길죠. 요 기간에 돌봄 휴가 기간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근속기간 포함되지만 이제 임금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자,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배우자 출산휴가, 그다음 난임치료휴가. 역시 기출이 잘 되지 않은 파트인데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긴 하죠. 난임치료휴가는 아직까지는 연간 3일입니다. 3일이 내고 최초 하루 유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만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앞으로는 바뀔 건데요. 아직까지는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유급을 하게 되고 이거 같다고 해서 징계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겠죠. 그 임금이 뭐가 있는 거냐. 무조건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분자에 포함되는 거고요. 단지 매월 지급되지만 바뀌는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양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켜요.
자, 그럼 휴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이 55조 1항에 따른 유급주유죠, 이게. 유급주유에 대한 임금은 분자에 포함시킵니다. 자, 유급주유를 뺀 나머지 유급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다. 그럼 토요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분자에 포함시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을 보는 거죠. 법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분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약정인 이제 휴일 유급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포함되는 거죠. 나머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그다음에 연차휴가 이런 것들은 다 바뀌는 거니까 포함시키지 않고요. 복리후생 매월 통화로 지급하면 포함되지만 통화 위에 거 지급한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기상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통화라고 한다면 포함되겠지만 분기별 지급한다?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무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스타일 등을 3년마다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최저임금 매년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매년 조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90%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제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한다. 이때는 이제 안 돼요.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개월까지는 작은 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고시된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 종별로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은 이제 이 최저임금 위반의 제에 대해서 이런 사법경찰관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최저임금은 우리 법상으로는 사업 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게 하지만 사업 종별로 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35번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맞고요. 자, 2번은 만약에 제도를 설정했어요. 설정된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는 근로자회포의 의견 정치입니다. 이게 불리하게 내용 바뀔 때는 동의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불리한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근로자회포의 의견 정치를 하면 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할 때 지금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근로자 개인 통장이 아니고 개인형 퇴직금 제도의 개정으로 이전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연금 제도 중 하나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본인이 조금 더 연금을 더 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형 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6번 확정 규형입니다. DC형이죠. 자,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이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반기마다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기마다 이제 이 사업자는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영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사용자는 DC형이다 보니까 기여를 해야 돼요. 이 근로자 임금 총액의 이제 12분의 1을 매년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위반하게 되면은 14일까지는 연 10%고요. 1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진행자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14일까지는 연 10%가 되는 거줍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은 이제 연금 사업자가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 그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도 적립금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임금 채권 보장법. 뭐 회사가 법정 도산하거나 혹은 이제 사실상소하거나 혹은 재직기가 이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 경우에 국가가 대신 대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법입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대직금 수령은 원래 위임이 안 되는데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령을. 제3자이면 안 돼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대지급금에 대한 권리 대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담금 징수합니다. 대지급 징수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니까 임금 채권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고요. 이게 산재 보험료랑 연동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대지급 의무에 재해보상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맞죠?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면제가 되는 임금 채권에 포함되지만 여기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옳은 지문이니까 참조하시고요.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지급안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외 무료입니다. 국외니까 노무장관, 무료니까 요거는 신고예요. 자, 하가 아니고요. 자, 2번 국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소청한테 요거를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도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제요.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은 원래는 무료지급소개 사업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 신고 의무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뭐 장애인공단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맞고요. 자, 4번이 맞고요. 자, 5번은 선급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외국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들어오고 나서 입국일부터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연장할 수 있죠. 2년 이내에. 자,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3년까지는 3회까지, 연장된 2년 이내에서는 2회까지 가능해요. 그 5번이 틀렸죠. 취업기간 연장된 그 기간 동안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유를 이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신청했는데 3개월 안에 허가받지 못하게 되면 출고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로기간 끝났는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역시 출고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은 그 기간을 좀 감안해 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법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복지라든지 혹은 이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혹은 발명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노력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따라서 다른 건 다 뭐 노력조항이죠. 노력조항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재량조항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틀린 질문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반드시 우리 회사가 이런 선택적인 카페테리아식의 복지제도를 설정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실시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된다. 이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파트라서 제가 틀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강의를 했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해설지에 있는 판례라든지 조문을 시작하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상시보다는 일반적인 기출보다는 약간 어렵게 냈습니다. 1.2배에서 1.5배 어렵게 냈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길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 내용도 많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약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또 잘 나왔다고 해서 현재 또 너무 또 공부 안 하는 건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노동법 1회차 노동법 1에 대한 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